장비 한 대에 5천억씩 합니다. 그 회사가 상장이 됐나요? 성립돼 있죠.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엔비디아. 한국에서 예전에 PC방에서 우리 GPU를 많이 사줘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대략 끝부분 왔는데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강의는 반도체 제조 8대 공정이라는 걸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뉴스 볼 때 참조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 아까 웨이퍼 만드는 게 시작이에요. 인곳이라고 해서 둥근 원 규소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얇게 잘라서 25장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공을 합니다. 저게 첫 번째 단계예요. 웨이퍼 제작 단계. 그러고 나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옥사이드 막이라고 하는데 산화를 시켜요. 산화막을 입히면 그쪽으로는 전기가 안 셉니다. 그 안에서만 전기가 흐르지. 그래서 산화막을 입혀요. 그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두 개를 맞추고 나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 팹에 들어와요. 이건 웨이퍼 팹 들어오기 전에 하는 거고,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이 이제 우리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웨이퍼를 그린 설계도를 찍어요. 웨이퍼 위에 어떤 회로를 그릴 것인지 하는 설계도를 사진을 쿵 찍습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빛으로 그린 회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각한다고 하죠. 판화 만들 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각칼로 깎아내잖아요. 그걸 하는 게 식각입니다. 포토로 회로를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다. 식각, 에칭,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포토 공정이고, 이 포토 공정을 하는 게 장비가 가장 비싸요. 장비 한 대에 5천억씩 합니다. 이 장비만 만드는 회사가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고요. 그 회사가 장비를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 산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이 됐나요? 성립돼 있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 회사는 이 포토 장비밖에 안 만듭니다. 다른 장비 회사들은 여러 장비를 다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는 포토 장비만 하나만 만들어서도 대박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회사를 따라갈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워낙 어려운 공정이라서. 그리고 이 포토와 식각을 끝내고 나면 증착과 배선이 있는데, 증착은 뭐냐면 웨이퍼 위에서 전기가 새지 말아야 되고 다른 것과 합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을 씌워요. 그걸 증착이라고 하고, 증착 안에 뭐 비슷하게 하는 이제 이온 주입이라고 있는데, 그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도핑을 해서 성질을 바꾸는 게 이온 증착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배선은 일단 전기가 못 흐르게 길을 따서 막아놨지만 그 안에 전기가 흐르는 길은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선을 구리나 금을 많이 써요. 금, 은, 구리. 이게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근데 금은 비싸니까 좀 싼 구리를 쓰는 거죠. 그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깔아버려요. 그래서 반도체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싹 녹이면 금이 많이 나오고 구리가 많이 나오고 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 안에 배선을 위한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팹에 가면 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냐? 그럼 참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예전에는 이걸 한 100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1000번이 넘게 해요. 사진 찍고 깎아내고 선을 깐 다음에 또 그 위층에다가 또 사진을 찍고 깎아내고 또 선을 깔고 또 그 위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 1000번을 반복을 해도 이거는 위에다가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아주 얇기 때문에 2나노, 3나노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100번에서 1000번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반복해서 이제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서 검사를 해요.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워낙 미세한 회로를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만 뚝 떨어져도 하다못해 이 먼지에도 전기가 통해요. 그런 것들이 회로 위에 떨어지면 합선을 일으켜서 불량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 위에 있는 이 칩은 사용해도 되겠다, 이 칩은 안 되겠다, 그런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징, 이런 식으로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전자제품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다 거치면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반도체를 우리가 AI 시대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예전에 조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조립을 안 하지만 저희 세대는 각각 부품을 사서 조립을 했어요. 그래야 좀 싸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그 컴퓨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CPU였습니다. CPU가 그 컴퓨터의 머리예요. 그리고 뭐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뭐 다른 GPU, 사운드 카드, 예전에 사운드 카드가 따로 있었어요. GPU는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서 그 컴퓨터를 만들 때 가장 비싸고 중요한 게 CPU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나오면서 GPU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엔비디아. 그 회사는 이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전에 우리 컴퓨터에 사용되는 GPU를 만들던 회사고, 그래서 지금도 오면 한국에서 예전에 PC방에서 우리 GPU를 많이 사줘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GPU. 그러면 왜 게임방에서는 GPU를 많이 샀을까? 다른 컴퓨터는 GPU를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성능이 이렇게 안 좋아도 돼요. 근데 게임은 화면이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 현란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저쪽에 총알 날라오기 전에 내가 먼저 쏘아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화면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래픽 처리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컴퓨터는 GPU가 CPU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중앙 처리 장치가 중요했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CPU는 천재 수학자처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줘도 쑥 풀어요. GPU는 별로 머리는 안 좋아요. 하지만 간단한 산수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대신 CPU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 GPU는 1000명, 10,000명이 있네? 그러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면 천재 과학자가 훨씬 더 잘 해결하겠지만 단순한 산수 문제, 그걸 한 5,000개 정도를 냈다. 그럼 5,000명이 그냥 한 번 푸는 게 빠르잖아요. 수학자가 5,000개를 다 푸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AI는 이런 단순한 계산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GPU가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용 반도체는 이 GPU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서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PU도 AI에 쓰고 GPU도 AI에 쓰는데 AI 시대니까 GPU만 쓴다, 그건 아니에요. CPU가 전체적인 통과를 통제하는 아직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AI처럼 병렬 연산, 단순한 내용을 많이 기억하고 한 번에 많은 계산을 할 때는 GPU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쓰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일상 속에 반도체가 얼마나 많으냐? 사실은 전기로 동작하는 건 다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대폰 살 때도 AP는 퀄컴 거예요, 삼성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고, 그 안에 메모리는 저장 장치는 얼마나 많습니까? 램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요즘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와이파이 연결되고 뭔가 안에 내부 사정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게 다 통신 칩이 있고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센서조차도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IoT, 공장 자동화, 뭐 산업 자동화, 자동차도 역시도 예전에는 자동차는 그냥 엔진, 모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반도체예요.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간 배터리를 통제하는 것도 전력 반도체가 전기를 얼마만큼 쓰는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반도체 산업의 일부가 됐다고 얘기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피지컬 AI라고 하죠. 로봇이 움직이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센싱, 뭘 봐야죠. 보고 느끼고 소리를 듣고 다 센서예요. 그 다음에 그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AI 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AI 칩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터, 액추에이터, 이제 물리적인 동작이 필요한 로봇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돼서 로봇이 많아진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반도체의 수요도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기로 움직인다. 다 그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5개 정도는 알아두면 뉴스 읽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팹! 건물이에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그 안에서 회로를 그려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을 팹이라고 합니다. 즉 건물을 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웨이퍼.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이 안에 반도체 칩이 그려지는 이 웨이퍼가 있고, 이 웨이퍼가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클린룸입니다. 왜? 이건 아주 가는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지가 떨어지거나 뭐 지문이 묻거나 이러면 바로 그건 못 써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을 클린룸이라고 해요. 여기는 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방진복을 입고 다니고 온습도 다 조절할 뿐 아니라 공기의 흐름까지 조절해서 먼지가 행여 발생됐다 하더라도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안에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이 팹 안에 다른 공간들이 있는 거죠. 가스도 넣어줘야 되고 물도 넣어줘야 되고 전기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팹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웨이퍼가 가공이 되는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완성된 이 웨이퍼에서 이 칩 하나하나를 이런 식의 부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 꽂을 수 있도록 하면 그 칩이라고 하고요. 이 웨이퍼 안에서 막상 테스트해보면 쓸 수 없는 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퍼에서 원래 만들고 싶은 건 100개인데 20개는 못 쓰겠다,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80개만 남았어. 그 80개만 남았다는 걸 수율, 일드, 100개 중에서 80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도체 가격은 싸지고,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그대로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반도체 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율입니다. 이 수율을 극한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죠. 보통의 수율은 80에서 9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최소 50% 이상은 넘어야 양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